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선을 아예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캄캄해지고 말 것 같은데요. 가짜뉴스의 시대에서 팩트를 이야기하기 위한 방법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복희 시인, 박권일 미디어 사회학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더운데 살짝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시원해진 거. 도끼가 좀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끼가 빠졌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죽일 듯이 달려들던 더위가 살짝 그 도끼가 빠진 것 같은데 모기가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기가 모기도 너무 더워서 못 나오다가 맞아요. 너무 더워서 모기가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지금 활동을 한다라고 하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더위 얘기를 한 것은 요즘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오프닝으로 해본 거고요. SNU 팩트체크 센터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SNU는 서울대를 이제 SNU라고 하고 있고 SNU 팩트체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 2017년 대선 직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한 7년 가까이 운영이 됐는데 이제 무기한 중단이 됐습니다. 한 사흘 전 정도에 이제 그런 나왔는데 SNU 팩트체크 센터가 무엇인지 조금 박건희 학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 SNU 팩트체크나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이 진행하고 계시는 김준일 전 뉴스톱 대표께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신데 제가 괜히 이 플라톤 앞에서 철학을 얘기하는 아닙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비영리 서비스이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30개 언론사를 가지고 이 플랫폼에 이제 질 높은 팩트 검증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된 서비스이고요. 어쨌든 비영리적이고 비정치적인 공공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이 있습니다. 이 팩트체크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정파, 어떤 정당도 편들지 않고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래서 검증 대상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선거나 입법, 시민의 공적 생활이나 보건 환경 같은 시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근거를 동원해서 사실성을 가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의견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등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거 자료나 이런 재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 서비스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워낙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뭐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나 이런 거 한 100번 이상 강의를 해가지고 대학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기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그러니까 팩트 체크 저널리즘이 나온 지는 한 35년 정도 됐는데 특히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거를 조금 정밀하게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한 2010년대 중반 미국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고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언론사들이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와 이제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누가 많이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게 2017년 대선 우리나라에도 이제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하고 있고 30개 정도 언론사가 SNU 팩트체크 회원사인데 뭐 이름 들으면 다 아시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한국일보, KBS, SBS, 뭐 MBC 뭐 이런 언론사들이 지금 회원사로 들어가 있었고 제가 예전에 소속돼 있었던 뉴스톱이라는 매체도 팩트체크 전문 언론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SNU 팩트체크 센터의 활동과 성과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박건희 학자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나 이런 현상들, 소위 포퓰리즘 현상이 강해지면서 대안적 사실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자체를 비틀고 왜곡하는 것을 대안적 사실이란 말로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탈진실이라고도 하죠.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를테면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허위 정보가 범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를 넘어서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정보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치인들 혹은 범죄자들이 이런 정보를 허위로 유통시키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팩트 체크라는 것이 이제 등장은 35년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필요성이 더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라는 말 자체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팩트 체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 팩트 체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할까요? 많이 쓰이게 된 것이 이 SNU 팩트 체크 센터의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학술적 관점에서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를테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든가 허위 조작 정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감소가 되었는가,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고, 다만 이제 이 우리가 팩트 체크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는 정보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좀 인식이 됐다는 거. 네,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음. 되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김복희 시인께서는 뭐 팩트 체크 하면은 좀 떠올리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게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할 때 팩트체크 센터도 얘기해주고,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뉴스 생산 주체가 누군지도 봐야 되고 그것이 어떤 펀딩을 받았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무기한 운영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실효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게 아직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예전에 팩트 체크 기사를 많이 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각종 관련해서 많은 이제 네. 좀 뭐 처음 접해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공포에 질리게 되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정보를 퍼다니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얼마나 위험하다면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이제 거대 제약회사의 정말 음모인지 막 이런 거를 이제 팩트체크 기사로도 쓰고 뭐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쓴 기사, 분석 기사를 보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게 음모론을 얘기한 사람과 이게 싸울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정보라는 게 파편적으로 보통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정치인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정치인들의 발언에 계속 팩트 체크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한 10% 줄어들어. 뭐 그런 연구가 논문이 계속 있어요. 누가 고발을 하고 막 신경을 쓰니까 말 자체가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횟수. 뭐하여간 특정 기간에 이제 끊어서 했는데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한 10% 정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발언을 한다. 뭐. 그 정도 유의미한 숫자 같은데요. 10% 굉장히 정도면. 유의미하지 그런가요? 않은지. 뭐, 네, 하여간 10%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논문이 나오지만 미국에서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는데 SNU 팩트체크 센터가 무기한 운영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 7년이나 잘 운영이 됐는데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잘 몰랐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미디어오늘에서 인터뷰를 작년 12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은영 센터장이랑 예. 인터뷰를 해서 사실은 그보다 한참 전부터 2021년 말 정도부터 정치권에서 압력이 굉장히 들어왔고 네이버에서 10억 원을 매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네이버도 사실은 돈을 벌자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공익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네이버가 내년부터는 지원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은영 센터장한테 이런저런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정은영 센터장이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면 되게 좀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이 주장하고 있는 이 팩트 체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근거가 별로 없고 사실은 뭔가 팩트가 틀린 것을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틀렸다. 너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트집을 잡듯이 의견인가요? 그 트집을 잡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정은영 센터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출발 자체가 이제 가짜 뉴스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거고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이제 국민의힘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이거를 좀 불편해하고 계속 예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네이버가 뭐 외압에 굴복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정은영 센터장께서는 그렇게 조금 정치권의 압력에 좀 굴복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힐러리랑 이제 붙었을 때 굉장히 불평을 많이 제기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검증하냐? 저 사람은 하지 않고 왜 나를 건드리냐? 힐러리는 안 하고 왜 나만 해? 이렇게 불평불만 해가지고 그때 팩트체크 기자들이 이제 이거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야. 5대5로 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니까 당신은 한 8 정도 하는 것 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반론들이 좀 있었는데 꼭 뭐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은 약간 보수 쪽에서 좀 불편해하는 사례가 미국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김복희 씨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많이 거짓말한 것이 많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 하나요? 왜?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정권을 대상으로 팩트 체크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거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를 검증해 보기보다는 틀린 얘기를 검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네. 약간 이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거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 불편해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박건혜 약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조금 편향됐다라고 소위 말하는 좌편향의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 그 SNU 팩트 체크 센터에 올라온 모든 이제 팩트 체크를 다 훑어보진 못했는데 제가 뭐 상당 부분 좀 이번 방송 때문에 좀 봤어요. 봤는데 전혀 좌편향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온건한 접근, 좀 온건한 접근이 대다수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18일자 팩트 체크를 보면 한동훈 당시 국힘 비대위원장의 발언, 민주당 공천에 검사 가산점이 있다. 라는 발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팩트 체크에서는 판단 유보 판정을 내렸어요. 그 팩트 체크 판단이 총 5가지로 나뉘는데 완전히 거짓, 아니면 대체로 거짓, 아니면 대체로 사실, 그리고 사실, 그리고 판단 유보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은 여기 제가 이 글자 워딩만 봐서는 사실은 이걸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해도 되는 정도의 사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인사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었고 사실은 검사라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맥락상 뭐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서 해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SNU 측 그 팩트체크 센터 측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판단 유보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온건하게 판정을 해준 거죠, 사실. 상당히 물러난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근데 준 거네요. 이 정도의 판단은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건드리지 말라는 것일까요? 불편한 이 뉴스 거 자체를 그렇죠. 올리지 마라 수면 불편한 위에. 거죠.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즘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짜 뉴스, 뭐 허위 정보와 맞서기 위한 어떤 대응책으로 팩트 체크가 있는 건데 대통령도 최근에 경축사에서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네이버가 끄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정부 여당이 압박을 하고 그러면은 가짜 뉴스하고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복희 씨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정보 양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팩트 체크 사이트를 통해서 팩트를 체크해 왔던 것이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사라지면은 이 한 개인이 이걸 할 수 있나? 오픈 AI가 이것을 하게 해주려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다시 뭔가 점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건희 학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팩트 체크를 여러 매체들에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각자. 근데 이제 이걸 모아서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 SNU 팩트 체크 센터였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팩트 체크 자잘한 팩트 체크 매체들이 서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손실. 당분간은 이 팩트 체크라는 문제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큰 손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네이버의 이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자마자 이렇게 이제 지금 갑자기 중단이 되는 걸 보면 역시 이것이 사기업의 어떤 후원이나 재정 지원에 의존을 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 되게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맞아요. 재정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후원 모델을 통해서 좀 재정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재단의 이제 IFCN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한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거든요. 공공적인 어떤 펀딩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서 하는 거라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에 많이 취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작가님 짧게 시인님 네. 어떤 뭐 문학 작품 중에서 네네. 뭐 이런 걸 다룬 게 있을까요? 이런 이슈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광복절도 최근에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만화책인데요. 예. 미즈키 시게루라는 작가가 그린 만화고 전원 옥쇠하라라는 만화가 있어요. 제2세계 대전 때 일본인 병사로서 참전을 했다가 이 전쟁이 절대로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청년이 죽어서 아름다워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를 진실을 자전적으로 알린. 네, 밝힌 만화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간 칼럼 SNU 팩트체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